오늘은 심리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심리맨 이야기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또 관련된 소스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범죄심리사 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범죄심리사는 아주 만족스럽게 활동을 했고요. 제가 이민을 오면서 중단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는 그 일이 제 적성에도 맞았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죠. 범죄심리사는 수련 과정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경찰서 출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하지요. 왜냐하면 수련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쌓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실제로 범죄심리사 활동을 하는 인력들은 수련생과 자격증을 취득한 범죄심리사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마다 배치 신청을 받아요. 학회 차원에서. 그래서 1지망과 2지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련 시절부터 했던 경찰서가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꾸준히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옮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계 담당자와 일을 했는데 담당자가 한 3명이 바뀌었었죠. 이렇게 경찰서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 경찰서마다 보통 2-3명 정도의 범죄심리사가 배치가 되게 해요. 한 명으로는 충분히 커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심리사가 범죄심리사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명의 범죄심리사 인력을 확충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되죠. 부족 인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서마다 수련 감독자라고 하죠. 수련 감독자 선생님들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수련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쓰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죠. 슈퍼바이저는 대부분은 교수님들이 슈퍼바이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 말하면 범죄심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치받은 경찰서가 있으면 그 경찰서와 이제 1년 동안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경찰서의 활동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배치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곳에서만 활동을 하시라. 한국심리학회에서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수련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 범죄심리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생도 경찰서에서 면담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범죄심리사로서의 활동을 한다. 근데 경찰서와 협약이 돼서 범죄심리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보고서 건당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심리사에게 그 수당이 돌아가게 되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해서 모이면 용돈 삼을 수 있는 돈은 되잖아요. 물론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는 그 상담과 관련한 모임에도 많이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임을 다 저는 나가지 않고 상담 심리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관계를 안 맺고 지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잡초처럼, 그리고 독자적으로 저만의 노선을 만들어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의 문화가 저에겐 좀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게 융화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특유의 문화가 있거든요. 특유의 언어와 또 특유의 그 공통적인 보편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심리 상담을 하는 또는 심리 상담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가면은 그렇게 편치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이상한 거다. 그래서 네, 제가 거기서 좀 발을 빼게 됐죠.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제가 아는 한 그다지 추천하기는 제가 민망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리상담과 관련한 문화에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심리사와 관련한 곳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기회가 되면 가고 싶긴 한데 갈 수가 없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임에 갔을 때 일단 적성에 맞고요. 거기 오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깔끔해요.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원칙과 절차가 명쾌하다는 거죠.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칙이 분명했고요. 그 원칙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철저했다. 그러니까 예외가 많으면 항상 원칙이 허물어지잖아요. 인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원칙이 허물어지게 돼요. 사람 사정을 다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각하는 사람 사정 다 봐주면은 수업 못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련 학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과 적용이 엄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수월했다. 왜냐하면 원칙만 지키면 되니까. 많은 말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는 분들과 범죄심리사 쪽에 있는 분들은 성향상 관심 영역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다 보니까 성향의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좀 더 이 범죄심리사 쪽은 분석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들이고요. 좀 더 사회적인 활동이잖아요. 범죄심리사 쪽은 사회 현상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쪽이고요. 이처럼 똑같은 심리학 관련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 문화,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심리상담과 임상심리 차이가 있지만 또 범죄심리사와 법심리하는 분들하고 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또 차이가 있는 영역은 인지심리학입니다.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심리학 관련 영역 중에서 가장 학구적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하시는 분들 만나보세요. 또 달라요.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마케팅과 광고, 홍보, 인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인 변인을 찾아내고 적용을 하고 이론을 구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관심 영역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심리학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문화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저는 심리상담 쪽 문화는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심리상담은 불편하지 않은데 그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의 문화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때가 되면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학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영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범죄심리사의 추억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범죄심리사가 활동할 때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심리사는 민간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공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일을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스케줄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고서 마감 기일을 엄수해야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2주일까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안에 빨리 보고서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빨리
닦아야 돼요. 빨리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전문성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남들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게 전문가죠. 범죄심리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보고서를 빨리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이 좋다는 건 뭐예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성 평가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예측을 잘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문성이 담보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해지는 게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수련 과정에서는 이게 매우 힘들어요. 보고서에 작성하는 진술문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문이 아니에요. 그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심리학 용어뿐 아니라 법적 용어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그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죠. 다행히 저는 저를 수련 감독해줬던 분들이 좋은 모델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원래 그 빨리 배우는 게 모방이잖아요. 그래서 모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체화가 되고 체화가 된 다음에 이제 내게 나오게 되는데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자 맞춤법 맞추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법원에까지 가는 문서인데 여기에 맞춤법이 틀리면 그거 하나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경찰과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들은 범죄심리사가 경찰인 줄 알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매너가 있어요. 그 매너 중에 첫 번째는 복장입니다. 경찰서에 방문을 하는데 뭐 추리닝 입고 간다 안 되겠죠. 또는 너무나 캐주얼하게 또는 너무나 화려하게 뭐 또 학생들 만나러 가는데 뭐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간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세미정장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복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도 가벼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다운 언행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또 필요한 것은 범죄심리사로서 필요한 것은 범죄심리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심리평가를 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보고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상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사정이 너무 딱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어떻게 좀 도와보겠다고 그래서 그 장면을 떠나서 연락을 한다든가 만남을 갖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보고가 있어야겠죠. 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사로서의 역할만 다 하면 됩니다. 심리상담사로서의 오지랖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벗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역할만 수행해야 된다. 물론 범죄심리사가 교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때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심리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련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에요. 상담심리사는 돈 많이 듭니다. 자격 취득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범죄심리사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범죄심리사가 심리학회사나 여러 자격증 중에서 또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잠재력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시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범죄심리사 자격증 자체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아직 없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관에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격증만으로는 이것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따려면 심리학회 회원이어야 되고요. 심리학회 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죄심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1:1 오픈챗을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